일단 이혼 사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서로 합의해서 이혼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이 법에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는 6가지 사유인데요. 뭐 부정행위는 잘 아실 거고 악의의 유기 한마디로 버리고 나가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3번은 배우자,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님, 뭐 시부모님,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게요. 4번은 본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그 시댁 쪽에서 만약에 뭔가 부당한 뭐 대우를 받았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은 되게 위험한 지역을 갔는데 그 이후 생사가 불분명해졌다. 6번은 여기 딱 정해진 사유는 아니지만 이거에 준하는 뭔가 둘이 계속 같이 살아가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할 만한 거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6번을 정해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됐다라는 게 인정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일시적인 갈등이 있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좀 어느 선을 넘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1호가 이제 부정행위였죠. 부정행위였는데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려면 막 그 흥신소 이런 데 부탁해가지고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일단 잡아야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동침까지 꼭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이런 좀 포괄적으로 간통보다는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애인이 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럼 이혼할 수 있느냐? 일단 약혼 중에는 애인이 있었더라도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이제 이 사유는 그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알았을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용서한 걸로 봐요. 네, 그리고 이런 걸 만약에 3년, 2년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안 되냐? 그러진 않고요. 여러 가지 사유에 더해서 이것도 뭔가 부부 사이가 파탄된 큰 원인으로 이제 감안을 해줍니다. 증거는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하냐면 새벽에 밤에 막 수시로 통화를 많이 해서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또 많이 활용하는 게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그 소리도 녹음이 되거든요. 뭐 통화하는 내용 이런 게 막 녹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모텔 아니면 출장 간다 그랬는데 무슨 뭐 전에 출장하고 상관없는 사용 내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걸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악의의 유기는 뭐냐? 본인이 나가거나 나가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판례는 꼭 나가지 않더라도 다른 각 방을 쓰면서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면 남편을 버리고 간 게 아니죠. 남편이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한 거죠. 피해자지 남편을 버리고 간 가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해당이 되지 않고요. 별거하기로 합의했으면 그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나간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별거를 해야 이혼 사유까지 되느냐면 딱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다. 어떤 특정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집살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폭행, 뭐 술 먹고 와서 때리는 남자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도 요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집살이는 그 남편들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정서가 분리되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도 어머니의 아들인 거죠. 한 가정의 가장과 남편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심해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이것도 계속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속 참고 살라고 하는 건 너무 이거는 가혹하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좀 실제 있었던 사례 몇 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부인이 대학교에다가 비방하는 투서를 막 보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남편 막 정신이 이상하다고 막 감정하자고 남편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이 그 직장 생활하는데 정말 좀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런 거 너무 심하다. 이혼해라. 이렇게 봤고요. 뭐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 이거는 이제 좀 너무 심한 거죠. 이혼해라 이렇게 했고. 근데 부부싸움 후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뭐 잠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평상시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봐라.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죄를 지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보통 가족이면은 선처해달라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좀 콩밥 좀 많이 먹여달라. 뭐 이거는 좀 가족으로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실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지고 이혼하라고는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범죄 저질렀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을 제외하고 봤을 때 계속 이런 게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혼 사유로서 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종군 기자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어떤 여행지나 이런 안전한 곳에 간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뭐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6호가 많아요. 기타 사유. 기타 사유가 정말 다양하겠죠. 제가 이제 좀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바람도 안 피워요. 집에도 꼬박꼬박 잘 들어와요.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해요. 참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진짜 같이는 못 살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불행해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면 상관없는데 가정하고 양립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심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성격 차이라고 만나니까 그렇죠. 보통 연예인들 뭐 성격 차이 하는 게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되는 건 이혼하라고 했던 경우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의처증, 의부증, 지나친 간섭, 권위주의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불치의 정신병, 뭐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진단서까지 있어야 되냐?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참고로 소주 마시면 중독이 많이 되더라고요. 맥주 가지고는 중독이 잘 안 돼요. 그냥 말씀드린 거고. 마약 중독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렴치 범죄로 장기 복역 뭐 이것도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 경제적 갈등 이거 많죠 요즘에. 그 남편이 정말 생활비를 안 가져와요. 노력도 안 해요. 이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걸 보셔야 되겠죠.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설득하고 여보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같이 노력해야죠.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한 것도 봅니다. 법원에서. 그냥 단순히 안 한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처갓집만 가면 싸워요. 막 저기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고 이런 것도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도 그 뭔가 버리고 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비슷한데 이혼 사유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남편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신혼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부부관계가 없었던 경우도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혼하라고 했었고요. 이제 위에랑 좀 비교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썼는데 이 섹스 리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부부들이 이제 저에게 뭐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제
각방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혼을 알리는 경고등, 뭐 전초 뭐 신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 처음 말씀드린 원칙에서 계속 보시면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둘 사이에 일시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노력하면 회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회복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로 보고요. 단순한, 제가 이렇게 썼죠. 단순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안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런 경우 실제 이혼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꾸 이제 상담을 보냅니다. 저희가 무료 상담 받게 해드릴 테니까 부부도 상담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갔다 오면 자꾸 조정기를 잡아서 둘이 좀 나아지셨어요? 계속 이렇게 좀 지켜봅니다. 지켜봐도 정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혼하라고 하고요. 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잘 타일러 가지고 돌려보내죠.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 뭐 능력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이혼 사유가 안 되겠죠. 전에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왜 이제는 그땐 이혼한다 그러고 왜 이제 와서는 이혼 못 한다고 하느냐? 이런 거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 바뀌면은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법원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시적인 갈등이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노력하지도 않고, 이 사람 정말 나쁜, 당신이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봅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질문하셨던 거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혼 사유를 막 따지잖아요.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혼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혼이 됩니다. 네, 좀 특이한데, 뭐 처음에 이혼 소송을 한번 정신 차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정신 차리라고 하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이혼해버립니다. 이제 진짜 소송까지 해? 이제 끝이야. 얘 정말 끝이야.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 사유 가지고 막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단지 이혼 사유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 위자료. 잘못한 사람이 위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자료 부분에서만 사실 쟁점이 많이 되고, 실제 소송에 가게 되면 이혼을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예, 이혼을 할 겁니다. 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질문하셨던, 과연 잘못한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이혼하자고 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바람 피워서 딴 살림 차린 다음에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 나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너랑 안 살 거야. 뭐 드라마에 나오는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축출 이혼이죠. 이거는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예전에는 절대 안 받아줬고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절대 안 받아줬다가 원칙이 안 받아줬다가 이거 그냥 받아줘야 되나?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냐면, 예전에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어요. 뭐 그냥 막말로 쫓겨나면 먹고 살기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직장 얻기가 이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한 사람, 주로 남자가 잘못하니까 남자가 잘못하고 쫓아내는 경우를 절대 허용해주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 여자들이 취업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재산을 반쪽 뚝 떼줍니다. 살 수 있게.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양육비도 남편한테 뺏어가지고 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배려하는 장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말씀하신 대로 둘 사이 관계가 이미 그렇게 됐다면,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없고 그러면 그냥 좀 이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원칙은 아직도 잘못한 사람은 이혼하자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이게 여기 밑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 실제 예를 들었던 사유고요. 지금 이제 1심 법원이랑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유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여기 4개 제가 점점점 4개 찍어놨죠. 이 사유가 있으면 이혼 받아줍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문이 그렇게 나와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이고 이혼 청구이나 뭐 이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예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혼으로 잘못 없는 배우자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재산 다 놓고 가라 이겁니다. 다 놓고 가라. 그리고 뭐 애기 키우는데 다 지장 없게 다 해줘라. 다 해줬는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래 너 혼자 몸 하나 떠나는 거는 허가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양육비를 잘 주는지, 주로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현재 뭐 학교만 다니고 뭐 밥만 먹고 옷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 다 학원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게 많은데, 부모가 이혼하게 됨으로써 그런 어떤 자녀의 환경이 열악해진다. 그러면은 이혼할 수 없다. 애가 잘 살 수 있게 다 배려해주면 그때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킬 것인가를 알려면, 과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는 딴 살림 차려서 살다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그때에도 생활비라든지 양육비 이런 거를 잘 보내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한 이후에만 돈을 보내줬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정말 아이와 남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생활비라든지 이런 배려를 해줬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 이런 위자료 이거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빼돌렸는지, 이런 거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관통하는 것은 재산적인 부분이죠. 어떤 정말 그 남은 배우자가 아직도 정말 같이 계속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하는 의사가 강한지를 물론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그냥 뭐 미련이랄지 괴롭히기 위한 거랄지 이렇게 보인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같이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쌍방 유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혼인 관계가 깨진 게 다른 이유에서 깨진 것이다. 그럴 때도 이혼 청구 받아줍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은 가족들이 충분히 배려해줬을 경우에 이혼 청구를 받아주는 그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이제 위자료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인정이 되느냐? 생각보다 어떠세요? 금액 좀 알고 계셨어요? 위자료 작죠. 이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이 되게 짜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위자료가 나올 것 같으세요? 교통사고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목숨 값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위자료를 얼마나 나올 것인가.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긋나지 않나요? 5천만 원. 5천만 원? 어우. 그렇게 어우, 별로 많지 않았던 예, 예, 예. 예.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나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너무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많이 올리자 했는데 1억으로 2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교 폭력으로 아이가 정말 장애가 생길 정도, 정신병이 생길 정도의 피해를 당했더라도 뭐 2, 3천만 원?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보통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고 있고요. 바람을 피웠을 경우는 조금 많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바람핀 예를 들어 남편이나 부인은 3천만 원. 같이 바람핀 여자나 남자는 얼마냐? 그 사람한테도 위자료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생활 파탄 이후의 성적행위 이건 이제 왜 써놨냐면 서로 이혼하기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경우에도 이것도 위자료를 줘야 되는가? 그거는 줄 필요 없다. 예. 이미 깨진 다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그 혼인관계 등록부에 부부로 돼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뭐 부양, 정조, 의무 이런 게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위자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인데요. 이 재산 분할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다 월급 받아서 벌은 모은 재산인데 여자가 왜 달라 그래? 못 줘. 다 기각 이랬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 해주고 밥 해주고 애기 키워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가서 일했습니까? 안 됩니다. 요즘에 집에 가정부 청소해 주시는 분만 불러도 월급 200만 원 줘야 되는데 당신 200만 원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대법원 93스 6이 약간 그 이쪽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인데요. 부인의 가사 노동의 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에서 그 전업주부 한 사람에게도 상당 부분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그건 좀 이따 제가 통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회장 사모님이어서 집안에 일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가사 노동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 노동이라는 거를 막 정말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해야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모든 재산을 부인이 그렇게 살림하면서 기여를 했으니까 다 나눠야 되느냐? 그럼 남편이 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재산은 나눠야 되고 어떤 재산은 나누지 않아?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재판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재산을 나누고 어떤 재산은 나누면 안 될까요? 네. 결혼 전에는 안 나누고요. 여기 써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는 이미 뭐 기여했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이제 깨진 이후에 생긴 재산 이것도 그러니까 혼인 기간이 아닌 전후 이거는 빼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 쪽의 재산 분할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많이 이제 이론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넣어줍니다. 이게 뺀다고 했다 넣는다고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논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마련했어. 그거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부인이 살림 제대로 안 해줬으면 그 아파트가 제대로 남아있겠나.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비 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청소해주고 아이 돌봐주는 사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그렇게 했냐. 이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부인이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의 기여도는 좀 낮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별거일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짐 싸서 나가버린 날. 그 날 이후에
갑자기 그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복권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재산을 빼고 있습니다. 재산만 나누고 빚은 안 나누면 좀 불합리하겠죠. 그 빚도 원래는 나누는데요. 이게 법원에서 이론은 빚도 나눠라 하지만 실제 나누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안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빚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막 신용불량자고 이러면은 내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남편 빚까지 반절 가져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하도 시달리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혼만 해달라. 내가 아무것도 안 받겠다. 재산 당신이 버는 거 당신 다 가져가. 나는 그냥 이혼만 할 거야. 아니면 애기들은 내가 키워야 되니까 애기들만 나 주면 나 하나도 안 바래. 그럼 남편이 각서 쓰라고 그럽니다. 각서 쓰고 막 도장 찍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나중에 재산 분할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되지 않아요? 어떠세요? 아까 되게 우리 저기 판사님처럼 말씀 잘하시네요. 했어도 네. 판사님은 그래도 여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하잖아요. 아, 예, 감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여자 쪽에 유리하게 되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그렇죠. 저것도 예, 조금 유리하게 되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예. 그 예전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저거는 조금 불안해요. 아주 공정하시기까지 하시네요. 이제 어떤 대법원에서 논리를 개발을 했냐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포기하는 건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뭐 내게 있은 다음에 이걸 포기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뭘 포기하냐. 그 미리 포기한다 각서 아무리 100장 써도 소용없다.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다. 아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거 이런 거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분할 대상으로 넣어놓고 거기서 비율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비율이 중요하겠죠 이제. 비율이. 또 요즘 또 핫한 이슈가 이 퇴직금이에요. 요것도 다 그 맥락입니다. 예전에는 재산 분할 웬만하면 안 해줬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막 다 넣어요. 분할 대산에 다 갖다 막 붙입니다. 이렇게. 예전엔 퇴직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권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뭐 권리도 아닌데 무슨 분할을 하냐, 분할 못한다 했는데 조금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받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리고 퇴직금 액수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꿔가지고 퇴직금도 분할해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도 자꾸 바뀌죠.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도 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퇴직금을 다 분할해야 되냐? 이 사람이 1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10년 결혼하기 전에 근무한 거에 대한 퇴직금은 그것까지 나누라 하는 건 좀 너무하죠. 그건 뺍니다. 그래서 아예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알아두시면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번 올해부터 시행된 법이라서 예전 판례는 제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혼하신 분들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고 할 수 있냐면 이혼하신 분이 60세가 넘어야 돼요. 현재는 60세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65세로 또 나이가 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슷한데 이렇게 아시면 돼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상대방이 5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5년 이상 혼인관계 5년 이상 유지가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60세가 넘은 이후에 3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럼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혼인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남편이 근무 기간은 30년인데 본인 혼인 기간은 10년이다.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구체적인 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해당되시는 분은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도 좀 큰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상 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럼 과연 몇 %로 인정이 되느냐? 2014년이 가장 좀 최근 통계여가지고 제가 이걸 인용을 했는데 서울가정법원 위에 표를 보시면 2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혼인 기간, 그 다음에 부인이 정말 전업주부만 했는지 뭐 다른 경제활동도 했는지. 근데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서 많이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예. 전업주부보다 경제활동 한 사람이 많이 인정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정말 얼마나 뭐 살림을 열심히 했고 남편이 뭐 재테크 하는데 부인이 좋은 정보를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을 안 했더라도. 그래서 혼인 기간이 5년을 기준으로 좀 단기, 좀 그다음에 뭐 5년부터 10년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데 5년이 되지 않고 전업주부였고 뭐 특별한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대부분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왔거나 월급으로 마련한 재산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하 한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혼인 기간이 뭐 10년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최소 30-40% 이상 올라가게 되죠. 이제 아래 전국 5개 가정법원을 보시더라도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에서 50% 사이가 주로 많고 실제로도 이렇게 다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있으면 그 이혼한 이후에 아이를 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이거는 특히 좀 엄마 여자분들이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들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애기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막 애기 내놓으라 그래. 내가 키우겠다고.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아니 애기가 너무 걱정되니까 남편 보나마나 못 키울 거 뻔하고 막 방치할 거 뻔히 보이니까 다 포기합니다. 재산 다 포기하고 위자료 다 포기하고 다 안 받겠다. 애기만 내가 키우겠다. 이게 근데 작전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 쪽에서.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 약 90%는 엄마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엄마한테 키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막 뺏어가려고 하더라도 굳이 재산 포기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엄마가 키우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남자가 아기를 내가 키우겠다. 그리고 나 양육비 안 받을게. 당신 어차피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고 한 거 아니까 나 양육비 안 받을게. 그 대신 양육비 보통 1억 하니까 내 재산 분할해서 1억 못 줘. 요렇게 꼭 이런 제안 막 실제로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거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제안? 애기는 꼭 안 키워도 된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요.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대신 양육비 안 준다. 그 대신 재산 분할도 조금만 가져간다. 이렇게 판결이 다 선고가 됐어요.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엄마랑 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할머니하고만 같이 살아요. 적응이 잘 될까요? 엄마 나 못 살겠어. 나 엄마랑 살을래. 그리고 울면서 찾아와요. 그럼 어떡해요? 너 법원에서 아빠 키우라고 했으니까 가. 나 양육비도 못 받으니까 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미 재산 조금 받았죠. 이거를 고도로 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럴 때 변호사가 좀 필요하죠. 이제 참고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이를 누가 키우는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결론은 그거겠죠. 누가 잘 키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현재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건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바꿨을 때 더 좋다라는 게 없으면 현재 상태 주로 엄마가 키우니까 엄마가 키우는 쪽으로 갑니다. 엄마가 바람 피웠다. 남편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여자는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여자라서 애 잘 못 키운다. 그리고 재혼하게 되면은 얘 버려진다. 안 된다. 하는데 그건 따로 봅니다. 엄마가 설령 바람 피웠다 하더라도 엄마로서 그 모성은 있다라고 보고 엄마가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막 폭력성이 있어요. 막 술 마시면 아무나 때려요. 그러면 아이가 맞을 수도 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고려를 해서 다른 사람이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혼 소송할 때 아기를 증인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어떨까요? 막 아이가 엄청 상처받습니다. 한쪽 부모 편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법원에 웬만하면 안 받아주고요. 절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는 현재 살고 있는 부모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아주 강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는 맨날 엄마 막 나쁜 사람이라고 욕해요. 그러면 본인도 엄마 나쁜 사람을 욕을 해야 아빠가 좋아하고 아빠 아니야 나는 엄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럼 아빠가 이제 싫어하니까 아빠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는 그런 말 하면서도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걸 이제 충성 갈등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말을 듣지 않고 아이의 진술서를 내더라도 다 감안해서 봅니다. 그다음 뭐 특이한 경우로 공동 친권. 그러니까 친권은 그 편하게 은행 가서 통장 대신 만들 수 있는 권리, 여권 대신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양육은 그냥 실제 키울 수 있는 거. 근데 공동 친권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따로 살고 있는데 애기 통장 하나 만들려면은 다 아빠한테 연락해서 하려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안 하고요. 조건부 몇 살 때까지는 아빠가, 몇 살 때까지는 엄마가, 몇 살부터는 엄마가 이런 것도 아이 가지고 좀 너무 혼란스럽죠.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협의혼할 때 이렇게 하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친권자하고 양육자 변경은 아이를 위한 거라면 따지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언제라도. 양육비 기준은 아이 생활 수준이 이혼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기준표는 아니고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표인데 서울 가정법원이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그 가정법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법원들도 대체로 이걸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이 표들을 해달라고 막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서울가정법원이고 우리가 왜 거기 꼭 따라야 되냐 뭐 이렇게도 하는데 대체로 맞춰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부부 합산 소득이라고 돼 있죠. 엄마 아빠의 월급을 합한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200만 원 벌고 아빠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구간 되겠죠. 50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이 정도. 아이가 3살이다. 그러면 이 아이의 생활 수준에 맞는 한 달 양육비 100만 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내야 되냐? 월급에 따라서 엄마 2, 아빠 3. 네. 엄마는 총 20%를 20% 아니죠. 5분의 2니까 40%죠. 네, 40%는 40만 원. 그다음에 아빠가 60만 원. 그래서 엄마가 애를 키운다. 그럼 40만 원 그냥 본인이 그대로 부담하고 아빠가 60만 원 양육비를 주게 됩니다. 아이가 2명이면 곱하기 2냐?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뭐 낮게.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엄마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아빠만 200만 원 벌어요. 그럼 부부 합산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리고 3살이다. 한 달 양육비가 49만 원인데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49만 원씩 줘야 할까요? 부모로서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도로 부담해야 될 양육비를 보통 20만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49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29만 원, 30만 원 정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보통 양육비가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아무리 이렇게 하면 뭐하냐, 아빠가 안 주면 그만인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법원은 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무시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장치를 다 좀 마련해 놨거든요. 요즘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그 양육비 이렇게 막 뺏어다 주는 그 전문 기관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이런 가족 간의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압류, 뭐 딱지 붙이는 거 있죠. 경매에 넘기고 그런 걸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한 달 양육비 없으면 당장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언제 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뺏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뭐가 있냐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 지급이라는 거를 마련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행명령은 법원에서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사정 예를 들어 뭐 입원해서 제가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주겠습니다. 뭐 다음부터 꼭 잘 주십시오.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불러다가 얘기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확실하게 주십시오. 라고 이행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뭐하러 하겠어요? 안 지키면 뭔가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어떤 제재냐면 그게 과태료하고 감치. 감치는 구속.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내라고 해요. 근데 돈이 많은데 정말 막 악의에 차 있어요. 과태료 내겠습니다. 저 여자한테 절대 못 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감치입니다. 과태료 해도 말 안 들으면 법원이 불러가지고 바로 법원 옆에 그 경위가 데리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돈 줄 때까지 안 풀어주는데 30일까지 최장. 그래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네? 보내줘야 돼요. 31일 지나면 내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안 하면 또 잡아다 가둡니다. 이게 돈을 안 줘서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양육비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고 안 주면 저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국회로 보내드려야 돼. 복잡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상에서요, 어디 그거? 그래서 만든 게 직접 지급 명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직접 지급하라고 그러면 남편 회사 사장한테. 국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세금 쓰면 안 되니까 사장님이 대신 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남편이 인사평가에서 그렇죠. 네. 은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타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0일 버티다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하시는데 대부분은 안 그럽니다. 잡아 가두면 몇 시간 안에 입금됩니다. 본인 돈이 없더라도 엄마 나 지금 갇혔어. 연락 한 통 하면 바로 입금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왜 썼냐면 이혼한 이후에 이제 재혼하거나 이럴 때 특히 입학 시즌 되면 법원에 그렇게 성 바꿔달라, 입양해달라 사건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빠 성에 맞춰서 입학을 시키려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법원 그 판사님이 신신당부하는 게 한 5년은 살아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 성이 막 계속 바뀐다. 아이는 뭐냐. 참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입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일반 입양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친양자 입양이라는 좀 더 강력한 입양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 입양은 예전 부모님과의 관계도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부모가 2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끊는 것도 조금 많이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이게 둘이면 이거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입양된 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옛날 부모님과 법적인 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건 취지 자체가 이 확실한 거를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인 것처럼 가자 이렇게 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마음에 안 든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친양자 입양은 부모가 설령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게 원칙적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판사님이 되게 고민을 해요. 이거 아무리 친양자 입양이지만 부부가 다시 재혼한 부부가 또 다시 이혼한 경우 되게 많잖아요. 또 이혼을 하면은 이거 아이를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살짝 원래 법 원칙대로 하면 안 되는데 살짝 편법으로 해줍니다. 입양 관계를 끊어줘요. 하지만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판사님에 따라서.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